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피플 애널리스트, HR 애널리스트든 피플 애널리스트든 용어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의가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는 좀 편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포자거든요. 푸알봇은 뭘까요? 프로그래밍, 그죠? 프로그래밍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이런 제가 어떻게 정말 생존형으로 데이터 분석을 아주 작게 시도했는지, 마지막은 제가 그래도 시행착오를 꽤 오랜 시간 해보니까 이렇게 학습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지 않을 세 가지는 통계 이론 설명, 그리고 뭔가 없는 걸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을 굳이 희망 고문하지 않는 거. 왜냐하면 다 된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패배감을 경험을 한 번은 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정말 좀 있는 그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피플 애널리스트에게 필요한 지식과 역량, 혹은 HR 애널리스트에게 일단은 앞에 정의하신 분이 다행히 없어가지고 정의를 하고 들어가면 다양한 방법론과 도구를 활용해서 사람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업과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활동을 여러 가지 짜깁기 해가지고 제가 그냥 HR 애널리티스 혹은 피플 애널리스트의 정의라고 한번 내려봤어요. 그래서 최근에 다양한 방법론, 특히 머신러닝이나 전통적인 통계 분석부터 시작해서 시각화 같은 방법론이 발전하고 도구가 쉬워지고 우리가 수집하는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이 피플 애널리티스 혹은 HR 애널리티스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거겠죠. 근데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 분석가한테 시키면 되잖아요. 그쵸? 우리가 꼭 이걸 배워야 되나? 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 자료를 보면 이게 딜로이트에서 글로벌 휴먼 캐피탈 트렌드라고 작년에 나온 자료거든요. 근데 피플 데이터 쪽에 보시면 글로벌도 되게 비슷해요.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비율이 85%인데 준비가 돼 있다라고 대답하는 비율은 42%밖에 안 돼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자료를 조합을 해봤더니, 첫 번째는 HR 애널리스트를 여러분이 필요해서 외부에서 영입하시잖아요. 그럼 오래 안 있어요, 조직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얼마나 연봉을 많이 받고 할 일이 많은데, 그죠? HR 조직에 오래 있기가 힘들대요. 그 도메인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안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지 않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연봉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두 번째는 여전히 분석 도구를 훌륭하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전을 못하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HR 애널리티스 팀을 이끌 전문가, 그리고 이런 분석 역량을 갖춘 애널리스트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한데, 피플 데이터 활용이 준비가 더딘 이유는 이 밑에 보시면 점점 개인정보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피플 애널리스트 도입을 좀 막는 저의 요인 중에 하나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정말 진성 문과생입니다. 진성 문과생. 옛날부터 글 쓰는 거, 시 쓰는 거 이런 걸 막 좋아했고요. 사진 동아리도 하고, 석사는 이제 회사 들어와서 인적자원 개발 전공했지만 좋아하는 건 저런 것들인데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수학, 수식, 수학책, 저런 거 진짜 싫어했거든요. 정말 싫어해서 사실은 문과 온 그런 것도 있는데, 나름대로 이나원에 들어와서 되게 잘 해왔다고 스스로 좀 자평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제 LG 사업가 역량 모델이라는 것도 만들어 봤고, 어세스먼트 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퍼실리테이션도 해보고 어세스먼트도 해봤고 3년 이상 했었고, 그리고 LG에 그래도 중요한 교육과정들이라는 것들을 많이 맡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모시고 있던 임원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HR도 이제 좀 변화가 찾아올 텐데 우리가 LG이나원이 기술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보통 리더십 교육이나 직무 교육이나 신입사원 교육 이런 것들 많이 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데이터 같은 것들 공부해 볼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누가 해볼래? 그래서 제가 손 딱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금 HR이나 혹은 학문에 계신 구루분들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 나만의 뭔가를 좀 갖춰야 나도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겁도 없이 손을 들었어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네가 한번 뭐 공부할지 찾아와봐. 그래서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갈 수 있는 학교를 막 뒤져봤어요. 그러다가 1년 반 정도의 코스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교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대학원을. 대학 코스를 보니까 경영학 공통 수업을 반학기 듣고 1년 동안은 전공 과목으로
통계학 원론부터 뭐 그때는 이게 뭔지도 몰랐어요. R이 뭐지? 막 이렇게 보다가 파이썬, 뭐 사물 인턴 이런 거 듣는데요. 좋아, 저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 5시 반부터 10시 반, 그리고 토요일 날 8시 반부터 5시 반, 이렇게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다 맞춰가면서, 심지어 여기는 방학도 없어요. 예. 과목 선택도 없어요. 수강 신청이 없어요. 그냥 저걸 들어야 돼요, 다. 그걸 1년 반을 했거든요. 진짜 꼭 필요한 뭐 출장 이런 거 빼고는. 1년 반이 지났는데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났어요. 1년 반을 했는데. 이거 혹시 보신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 왼쪽 위에 보시는 게 무의식적인 무능이죠. 그죠?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죠? 밑에는 내가 뭘 모르는지 겨우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석사나 뭐 박사 하신 분들 느끼셨겠지만, 학습을 하면 할수록 그런 게 생기잖아요. 내가 이제 뭘 모르는지 알겠어. 제가 딱 조수준이 된 거예요. 큰일 났다. 1년 반을 했는데 나 어떡하지? 수포자가 이거 하는 게 아니었나, 이런 되게 후회 막심한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아무도 분석 업무를 시키지 않는 거예요. 다행이야. 하지만 AI나 데이터 교육 기획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육 과정을 들어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교육이 되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인사이트는 있었어요. 내신 분석가도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원래 본연의 저의 업무는 교육 기획자니까 교육 기획 업무를 하면서 내심 안 시키는 거에 대해서 막 안심을 하다가, 이제 저의 생존형 데이터 분석이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HRD 담당하시는 분 있나요?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HRD 담당하시는 분. 네. 네. 그래도 조금 한 20분 정도 계신 것 같네요. 저희가 교육 과정을 끝내고 나면 평가를 어떻게 받죠? 뭐 보통은 5점 만점 이렇게 받고 정성적 데이터도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상식적인 수준에서 한 4.78 정도 넣으면 좀 좋은 과정이고 뭐 그렇게 보죠. 예, 근데 4.18이 나온 거예요. 제가 약간 각색한 사례입니다. 내부 데이터라서 이야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어떤 교육 과정을 제가 했는데 4.18 정도 나온 거예요. 큰일 났다. 보통 제가 담당했던 교육 과정들은 좀 높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것도 약간 바이어스가 있죠. 핵심 인재들 와서 교육하면 기분 좋잖아요. 목표 와서. 혹은 신입 임원 과정 왔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상무님들이 조직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룹 교육 연수원에 오셔가지고 신입 임원 과정을 받으면 뭐 너무나 자유롭고. 근데 말투도 좀 달라지신 분이 있어요. 예비 경영자 과정이라고 임원 후보 과정 들어오셨을 때는 저한테 뭐 조대리, 조과장, 조책임 이렇게 하다가 신입 임원 과정 들어오시면 갑자기 저를 자네라고 부르세요. 자네 이것 좀 봐주지 않겠나 해서. 그런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저는 그냥 잘 나오는 과정만 맡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4.18이 딱 나온 거예요. 큰일 났다. 분석해보자. 그래서 내가 뭔가는 할 수 있겠지라는 믿음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텍스트는 더 가관이에요. 텍스트가 막 난리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강사가 좋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싫다고 그러고, 뭐 이론이 필요하다고 어떤 사람은 안 필요하다고 하고. 어쨌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진짜 열심히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걸 다시 찾아가면서 HRD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뭘 해야 되지? R을 써야 되나? 혹은 내 도메인에서 쌓았던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봤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 그 전까지 이런 걸 보지도 않았어요. 보지도 않았는데 막 까보기 시작한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닥치니까. 그러면 우리 참가자들이 내놓는 개별 데이터들은 이상치가 있나 그 안에 혹시? 예. 저 4.18에 크게 영향을 준 사람이 있을까? 예를 들면 10명이 교육과정을 받았는데 9명이 5점을 줬어도 1명이 1점을 주면 어떻게 되죠? 점수가 확 낮아지죠. 그러길 바랬어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혹은 추천지수라고 해서 NPS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교육과정이랑 5점 척도랑 NPS랑 어떤 관계가 있지, 이런 것도 알아보고 싶었고, 혹시 항목 간 상관관계가 있나 이런 것 좀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육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씁니다. 그렇죠? 과목이 있고 특정 평가 항목들이 있고 이걸 합산해가지고 4.18이 딱 나온 거죠, 저희가. 예. 근데 여기서 큰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열흘짜리 교육과정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통 만족도 받으실 때 실명으로 하시나요? 거의 안 하시죠. 네. 그러면 우리가 여러 번 평가한 데이터를 그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어떻게 알죠? 1일차에 5점을 줬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2일차에도 5점을 줬을까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1일차에 1점 준 사람이 있었어요? 2일차에 1점 준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일까요?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OMR로 받든 어떤 걸로 받든. 그래서 학습 경로를 확인할 수도 없고 실명을 요구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실명 요구하라고 하면 뭔가 다른 변수들이 생기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저희 내부 조직 그 리더분에게 저는 지금 기존에 있는 시스템으로 받지 않을게요. 저는 구글 설문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해서 기존 데이터를 다 보존했어요. 그래가지고 별명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누군지는 제가 모릅니다. 대신 별명을 써주세요. 그리고 응답할 때마다 본인의 별명을 계속 입력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패턴이 드러났어요. 네. 잡았다, 이놈. 스카이라는 사람이 깔고 있던 거예요. 각색한 사례입니다. 이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받을 때 이런 것도 받았거든요. 혹시 이 교육과정에 들어오기 전에 사전 지식이 있었나요? 혹은 신입인가요? 경력인가요? 몇 년 차인가요? 직무가 뭐였나요? 이거 받았어요. 그때 스카이는 어떤 사람인가요? 보면 사전 지식이 되게 낮죠. 이걸 각색한 사례긴 하지만 데이터나 AI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었는데 프로그래밍 사전 지식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파이썬이나 R 같은 그런 게 없던 사람이 계속 뒤처지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전 지식이 좀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런 걸 제가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프로그램에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